네, 안녕하세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조홍규 교수입니다. 이제 한국학이 벌써 이제 10강이 들어왔네요. 벌써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될 시간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가 15주 때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아서요. 저희 기말고사 기한은 공지를 좀 해드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은 아마 저기 6월 15일에서 20일인가? 아닌가? 제가 정확히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어느 순간 또 온라인으로 계속 이제 하다가 끝내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험을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좀 아쉬움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학에 대한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학을 배우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그 한류에 대한 어떤 흐름을 익히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한국이 갖고 있는 전통 문화, 전통 예술, 전통 놀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는데 저희가 한국의 문화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용적으로 뭔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7강부터인가 8강부터는 그 한류의 매체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한류의 매체 흐름을 살펴보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로 다루었던 게 여러분 잘 같이 나눴겠지만 영화에 대해서 다뤘죠. 그 한국 영화가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로 구분된다. 그리고 혹은 이제 천만 영화와 천만 영화 시대와 천만 년의 시대 이전과 천만 영화 이후 시대로 좀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국 영화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그러니까 한류의 매체 흐름에서의 경쟁력을 차지할 수 있었게 된 배경에는 소재의 다양성이 한몫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랄까, 한국 영화가 갖고 있는 강점이 그 로컬라이징을 조금 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 로컬라이징을 잘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한국이라는 지역의 정서와 역사적 사건들을 조금 배경으로 그 역사적 사건 안에 있어서는 어떤 보편적인 희노애락을 다루는데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여기 지금 중국에 유학 오신 분도 있고 베트남에 유학 오신 분도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각자의 나라에서 고유의 문화와 역사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구성해왔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지난 시간들, 세월들,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죠. 자,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소재로 갖고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야기, 보편타당한 이야기들을 구성하고 풀어내는데 집중을 한다. 자, 이런 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이제 한국의 매체 흐름 중에 영화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드라마에 대해서 살펴봤죠. 드라마도 한국의 드라마는 사실은 호불호,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갈리는 편입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인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봤어요. 드라마 잘 안 봤어요.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의 드라마가 주로 뭐 낮은 제작비와 그리고 조금 그 돈을 들이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작비가 좀 적게 들이는 것들을 선호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 구성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노력을 안 했던 게 사실이에요. 한국의 그 드라마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는 적죠.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되죠. 처리 기간들이 되게 구식이죠. 이러다 보니까 소재가 아무래도 다양해지지가 못하겠죠. 대부분 소재가 이제 실내 세트에 위주하는, 그 실내 세트에 위주를 하는 그런 작업들만 계속 양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스케일도 작고, 뭔가 화려한 액션이나 볼거리는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위축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소재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재가 위축이 되지만 또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으려면은 좀 자극적이어야 되니까 자꾸 건드리게 되는 소재가 무슨 가족 문제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인데 사랑보다는 뭔가 여러분 이게 한자로 불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남녀간에 좀 부적절한 사랑. 그냥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결혼한 남자가 주인공인데 그 결혼한 아내 외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눈이 이끌린다든지
뭐 그런 어떤 흔히 얘기죠.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지금 요즘에 은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막장 드라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좀 개연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너무 유행과 그리고 자극적인 것만 쫓아가는 드라마의 내용을 좀 비하적으로 불러서 막장 드라마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 드라마들도 많이 제작이 됐었다가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리고 또 하나 그 한국에서는 그 드라마 채널들이 많이 조금 확장이 된 편입니다. 물론 중국의 그 다양한 채널에 비하면 비교할 바는 못 되죠. 중국에서의 그 드라마 채널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드라마 채널이 많은데 이제 한국에서는 또 한국의 고유의 로컬라이징의 주제가 있으니까 그 주제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도출해내는 그 드라마의 환경과 실제를 가져오는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의 드라마도 그 채널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종편 채널, 뭐 케이블 채널, 드라마 전문 채널 같은 게 많아지면서 지상파 채널 이외의 다른 채널과 함께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제 그리고 드라마의 제작 횟수가 많아지다 보고 여기서 투자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소재가 다양해질 수 있고 대본이 좀 탄탄해질 수 있는 배경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자, 그게 저희가 지금 한류의 매체 흐름에서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좀 짚어봤던 한국의 영화, 한국의 드라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의 드라마들이 많이 재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가족 얘기 가지고 막 뻔한 이야기를 막 그렇게 끌고 갔던 그런 플롯이었다면 지금은 좀 많이 재밌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흥미가 많이 이끌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이른바 이제 지역적인 정서와 한국적인 특색 있는 소재를 잘 살려서 그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로컬라이징이 잘 되다 보니까 예,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 로컬라이징이 되니까 한국에서도 그게 내수 시장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도 수요가 높아지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드라마 한국 안에 있는 드라마 중에 이제 사극이라고 옛날 배경을 하고 있는 조선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대장금 같은 드라마 있잖아요. 그 여성 한의사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성 한의사. 그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라고 하는 예전에 옛날 시대에서는 여성이 뭔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게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활동이 많이 제약을 받았던 그 당시 시기에 음, 확장이 했던 활동했던 여자 한의사의 이야기와 역경을 그렸던 그런 내용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런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활로를 모색을 해서 많은 나라,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이런 대장금이라는 그 컨텐츠가 수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번역이 되고 이제 수출이 돼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장을 열게 되는 그 드라마가 음, 상당히 로컬라이징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타국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드라마가 각광을 받고 크게 어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된 거죠. 그럼 한국 영화도 제한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역시 한국 영화도 그런 면에서 또 발전을 하는 거죠. 작년에 파라시스트라는 그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을 받는 외국인 영화는 최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받은 외국에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감독의 작품이 미국 본토에 있는 아카데미 영화상에 수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최초인데 그런 그 수상을 하게 되는 게 뭐 물론 영화의 작품이나 영화가 갖고 있는 퀄리티가 뛰어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한류가 갖고 있는 매체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화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필을 하기 시작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손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게 이제 영화와 드라마, 한류의 매체의 흐름 중에 조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한국학 10강에서는 이제 한류의 매체 흐름 중에 마지막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K-팝에 대해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그 지금 배경에 있는 포스터가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이제 6년도, 2014년, 지금부터도 6년 전이죠. 2014년 12월 12일에 한국에 보면은 한국이 이제 88년도, 1988년도에 올림픽을 유치해서 그 올림픽을 기념하는 그런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게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인데, 근데 보통 운동 경기를 안 할 때는 그곳을 이제 어떤 뮤지션들의 음악 뮤지션들의 그 콘서트 장소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그 가온 차트 뭐 이제 음악 차트를 여러 가지 배경으로 해서 K-팝 어워드가 흐름을 갖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K-팝 어워드 같은 경우에 그 K-팝이라는 어떤 하나의 브랜드 장르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어떤 아이돌 음악이나 여러 가지 대중가요를 K-팝이라고 묶어서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벌여왔던 활동이에요. 근데 그 활동이 계속해서 이제 어떤 브랜드 포지셔닝을 거치기 시작하면서 지금 제가 이 포스터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2014년도부터도 이제 K-팝 어워드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그 마마 콘서트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과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그 팬덤을 형성하는 어떤 그러한 음악 차트, 음악 경쟁, 음악 콩쿨 이런 것들을 이제 마마라는 콘서트로 또 발전이 됐죠. 그러니까 한류의 매체 흐름 중에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하게 될 K-팝에서 우리는 K-팝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이제 시작되었냐, 그 포지셔닝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K-팝에 대한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K-팝이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K-팝이 뭐의 약자냐면요, 코리안 팝 뮤직이에요. 원래 팝이라는 게 이제 팝송이라고 해서 퍼퓰러송이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퍼퓰러송이 뭐냐면 이제 대중적인 음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따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음악. 그거를 이제 퍼퓰러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퍼퓰러송, 퍼퓰러 뮤직을 줄임말로 해서 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팝이다. 그래서 사실 2000년대 전만 해도 팝 음악이다, 팝 뮤직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은 대부분 다 미국 음악을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뭐 존 덴버, 뭐 마이클 잭슨, 뭐 여러 가지 뮤지션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헐리우드, 영화는 헐리우드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드라마는 또 여러 가지 드라마 케이블 채널도 할 수가 있겠지만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컬처 플러스는 계속 주도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음악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죠. 미국이 갖고 있는 월드 차트가 거의 세계적 차트다. 뭐 여러분 월드 차트라는 것 안에 이미 그들의 문화적 우월성이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기준이 세계 기준이다, 월드 스탠다드다라고 이렇게 규정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이전만 해도 팝 뮤직이다, 팝 음악이다라고 퍼퓰러송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음악적 흐름은 모두 미국, 아메리칸 뮤지션이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왔던 것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코리안 팝 뮤직이라는 K-팝이라는 브랜드 포지셔닝이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된 거였죠. 그 정의를 살펴보면 K-팝은 사실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게 한국이 갖고 있는 지역과 영토에서 즐겨 부려지는 그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유행음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행음악이 바로 대중음악이에요, 여러분. 대중음악, 그런 게 대중음악이라는 표현이 바로 트렌드 뮤직이에요. 그러니까 뭐 패션, 그 다음에 댄스, 그들의 뮤지션들의 액세서리, 뮤지션들의 포즈, 뮤지션들이 갖고 있는 싱킹, 테올로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되고 팬덤을 형성하는 그런 문화적 상태를 유행이라고 표현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인 K-팝은 대한민국에서 많은 팬덤을 형성하고 함께 불리워지는 음악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 한자로 표현하면 가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텍스트에 적어놨죠. 가요라고 표현하죠. 근데 저희가 왜 K-팝이라는 그 용어를 불렀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퓰러송이라는 그 팝 뮤직의 본고장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월드 차트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휘하고 있었던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아시아의 음악은 어떻게 보면은 그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마이너였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로 불려왔던 그런 의미를 마이너송을 사실은 트렌드 뮤직이라고 부르진 않죠. 대중적 인기가 널리 펴지진 않았다. 그랬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들려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들려지는 대중음악의 흐름이 점차 처음에는 이제 일본, 뭐 베트남, 그리고 중국, 캄보디아 여러 가지 이제 그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주로 아시아 지역을 상대로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보편적인 대중음악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로컬라이션 된 지역에서 널리 알려지는 대중적 인기를 끌게 되는 유행음악이 바로 K-팝이었는데 그 K-팝의 흐름이 아시아권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대는 좀 오래될 수 있겠지만은 동방신기라는 그룹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엑소, BTS 자 이런 그룹들이 자, 한국에서도 대중적 인기가 높죠. 그런데 한국에서만 대중적 인기가 높은 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대중적 인기를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도 엑소는 일본인 분들도 엑소에 대해서 그룹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중국 유학생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지만 BTS도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잖아요. 모르시진 않죠. 그러니까 그게 모르지 않고 심지어 유튜브나 여러 가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대중적 인기가 한국이라는 지역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시아라는 지역에도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이게 확산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비단 아시아라는 국가적 체계를 넘어서서 K-팝이 미국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 불려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어진다라면은 이거를 그 월드 차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는 하나의 퍼플러한 뮤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팝이라고 브랜드 포지셔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팝이라는 이니셜이 붙게 되는 이 배경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지 로컬라이징 되어지는 그 도메스틱한 부분에서의 퍼퓰러함만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만 인기가 있다. 아까 엑소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엑소라는 그룹이 한국 안에서만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뭔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그 월드 차트의 기준에서 엑소를 세계적 그룹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엑소라는 그룹이 아시아권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접해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엑소라는 그룹에 대한 존재 가치를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다라면은 그 대중적 인기가 월드와이드 웹에 확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K-팝이라는 이니셜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K-팝이라는 것에 대한 확산세를 그냥 우리의 그 갖고 있는 그 도메스틱한 희망사항으로만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K-팝이라고 불러서 앞으로 수출을 할 겁니다라는 그런 계획이냐,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그걸 넘어서서 유럽과 미국 대륙권에서 이 한국의 뮤지션들의 음악을 이해하고 공유하고 즐기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K-팝이라는 브랜드 이 포지셔닝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그 기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는 저는 후자 그 뒷부분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K-팝이라는 건 한국에서 수출을 하려고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포퓰러한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K-팝이라는 브랜드 포지셔닝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팝이 한류의 매체 흐름 중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K-팝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K-팝이라는 게 사실은 본격화된 거는 2000년대 초중반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K-팝의 움직임은 존재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대형 기획사,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나 뭐 JYP, YG 같은 그런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출범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후반에 강력한 그 포퓰러한 인기를 가지고 무장한 보이 그룹들이나 걸그룹들이 출범하기 시작했죠. H.O.T, 잭스키스, G.O.D 같은 그룹이 이제 그걸 이른바 이제 1세대 아이돌 뮤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H.O.T나 잭스키스, G.O.D 같은 그룹들이 이제 강한 비트가 있는 일렉트릭 사운드와 그다음에 그 당시 미국에서 음악적 트렌드를 갖고 있었던 그 블랙 힙합, 그 흑인들의 힙합, 거리의 힙합, 스트리트 힙합 같은 그 음악 장르가 믹스앤 매치가 됐는데 상당히 낯설고 한국에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 컬처 쇼크가 느껴지는 그 음악적 감성과 동시에 그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리피트 톡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따라 부르고 싶고 따라 추고 싶은 춤을 선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와 그리고 어떤 개성 있는 비주얼, 그리고 각자 멤버의 캐릭터라이징이 훌륭하게 되어서 맞물린 그러한 2세대 아이돌 그룹들 H.O.T, 잭스키스, G.O.D를 통해서 이제 1990년대 후반에 K-팝의 포문을 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포문이 제대로 열리다 보니까 2000년대 중반에 2세대 아이돌 보이 그룹과 걸그룹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쏟아져 나와서 그냥 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쏟아져 나와서 그냥 반짝하고 인기가 있었다가 사라졌냐? 그렇지가 않아요. 동방신기, 뭐 SS501, 뭐 이런 그룹들은 상당한 실력과 어떤 그 퍼포먼스 능력, 인피니트죠. 뭐 그런 그룹들이 상당한 실력과 퍼포먼스를 갖추고 그 한국의 미디어 마켓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이그룹과 걸그룹들이 막 전반적으로 케이팝을 이렇게 압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러한 보이그룹과 걸그룹들이 한국에서만 앨범을 데뷔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쇼케이스 같은 부분들을 일본, 중국, 베트남 가리지 않고 지역에서 한국보다 더 먼저 만약에 신작이 발표가 될 때 중국에서 먼저, 한국보다 중국에서 먼저 발표를 한다든지 그러한 약간 글로벌 스탠다드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서 케이팝이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의 어떤 시장성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케이팝의 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케이팝의 진화의 특징은 그룹 위주로 진화했다. H.O.T, 잭스키스, G.O.D, 뭐 동방신기, 엑소, BTS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이돌 보이 그룹과 걸 그룹을 중심으로 케이팝은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솔로 아티스트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솔로 아티스트가 아이돌 보이 그룹과 걸 그룹보다는 더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케이팝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재킷 앨범 사진입니다. G.O.D라는 그 한국의 1세대 아이돌 그룹의 사진입니다. 예, 이 G.O.D의 노래를 여러분 유튜브에서 뭐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G.O.D의 그 싱글 앨범들을 여러 가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음악들을 좀 한번 감상하시면서 뭔가 느낌을 좀 향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이게 제가 관련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이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이돌 기획사가 오랫동안 염습을 시켜서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을 출범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앨범 자켓 사진인데 참 비주얼이 참 다들 뛰어나죠? K-팝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K-팝의 역사는 음반 판매량으로 조금은 그 궤적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1990년대 그 솔로 가수 중에 한국의 김건모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이제 유행하던 음악이었는데요. 단일 음대 판매량만 250만 장, 250만 장이라 아주 기념비적인 판매량이죠. 한국 기네스에 등재가 됐고요. 현재는 지금 방탄소년단의 4집 맵 오브 소울, 맵 오브 더 소울, 여기 페르소나가 수록되는 곡이죠. 이 앨범이 417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이 이제 기록은 깨졌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판매고가 세계적 판매고가 되니까 그때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은 그 한국에서 판매량이 주로 집중됐지 해외에서의 판매고는 잘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김건모가 이렇게 250만 장의 공전의 히트를 기록할 때 서태지와 아이들, 신승훈 등의 그런 그룹이나 그 한국의 뮤지션들이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돌포하는 그러한 대중음악의 전성시대를 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현대 케이팝의 중요한 축은 그런데 한국에 아이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음악성을 지니고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 뭐 유재하, 이승철, 이승환, 신해철, 공일오비, 김현철, 윤상, 유연석, 윤종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그러니까 다양한 음악 장르들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발표하는 그러한 젊고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K-팝이 이제 중요한 음악 마켓으로 한류의 흐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의 입니다.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어떤 형태의 사진 앨범 재킷이에요. 상당히 유명한 그룹인데 한국의 그룹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돌아오겠습니다.